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예전에는 출근하는 월요일이 그렇게 싫었는데요. 워킹맘이 되고 나서는 월요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일은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랑 있으면 1분도 못 앉아 있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커피 한 잔이요? 사치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금융공기업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보다 평균 3천만 원 이상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까지 차이 난 곳도 있었고요. 근속 연수도 여자가 훨씬 낮았습니다. 실제로 남성 평균 근속 연수는 16.18년이었지만 여성은 9.92년으로 10년을 못 미쳤습니다. 그럴만하죠. 육아로 인해 퇴사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주말 육아 근무 열심히 하고 씩씩하게 출근한 워킹맘들을 힘 빠지게 하는 뉴스지만요. 저는 이번 주도 워킹맘을 대표해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2018년 5월 2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벌써부터 땀도 나고요. 네. 좀 힘도 없고 그래요. 이럴 때 원기를 보충하고 싶을 때 어떤 거 먹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도 여름 되면 약간 어질어질하고 네. 좀 기력도 없는 체질이라서 일부러 저는 삼계탕 같은 거 찾아 먹곤 하는데요. 요즘 좀 이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 닭고기가 저렴해서 삼계탕도 물론 좋지만 지금 유난히 가격 떨어진 보양 품목 중에 하나가 흔히 사 먹지 못했던 전복도 있어요. 네. 임금님 수라상 옛날에 올랐던 이 전복이 지난 몇 년 동안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추천해 드렸는데 굳이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달까지 전복을 할인 행사하는 곳이 있어서입니다. 이 완도와 수협이 손을 잡고 수협 쇼핑 www.shshopping.co.kr에서 전복을 정상 가격보다 40% 할인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아, 좋은 정보네요. 네, 왜냐하면 이 완도가 전복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주산지 양식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인데요. 네. 요즘에 양식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런 좀 판촉 행사를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양 음식 이번 주 찾으신다면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니까요. 전복 추천해 드릴게요. 저도 이 전복 양식업 하는 분하고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전복값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네. 비싼 줄 아신다고 사람들이. 맞아요. 네, 여러분들 40%까지 싸게 사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전복 꼭 드셔서 여름 잘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제대로 이번 주 장바구니 물가 한번 알아볼게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품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날이 더워지니까 또 과일 이야기 한 번 더 드리자면은 이번 주는 레몬 그리고 멜론이 저렴해질 거라고 제가 예상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레몬은 평년보다 수입 물량이 많아서 2월 재고가 꽤 있고요. 또 이달 들어서 수입 원가도 미국산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한 개의 가격이 1,000원도 안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싸네요, 진짜. 네, 좀 상큼한 맛 즐기시는 분들 아니면 미리 여름 전에 청 만들어서 나중에 에이드 같은 거 만드실 분들에게 좀 레몬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채소 중에서는 무가 좀 저렴해졌습니다. 지난 한파 피해 이후에 무는 최근까지도 가격 회복이 정말 안 되던 품목이어서 아직까지도 평년보다 좀 강세긴 하지만은 요즘 시설하우스에서 키운 봄무가 출하되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네. 공급량 증가로 무가 한 개에 2,900원 정도로 조금씩이지만 가격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날씨가 더워지면 이 식중독 굉장히 걱정됩니다. 식중독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피디님 혹시 여름철에 네. 식중독 가장 많이 유발하는 식품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복잡한데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는데 기억이 네. 잘 안 나네요. 보통 말씀하시면은 뭐 해산물이나 네. 육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실제로 의외로 식중독을 이제 유발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위가 채소예요. 아, 그래요? 네.
의외로 채소가 잘 씻어 놓아도 오랫동안 상온에 방치하면은 균을 서식할 수 있기 때문인데 네. 예방하는 방법이야 다 아시다시피 사실 깨끗이 씻고 또 익혀 먹으면 되겠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더해드리고 싶어요. 음식 등을 간에 조리를 할 때 한 가지 식기만 사용하면은 식중독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고기를 썰었던 칼로 채소를 다듬거나 아니면 수산물을 손질했던 도마를 잘 안 씻고 거기에다 과일을 또 올리면은 여기저기 균이 번질 수 있잖아요. 네네. 여름에는 식재료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척만큼 중요한 게 또 보관, 어디에 두는지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한 부분 더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네. 해수부에서 수산물 요리 공모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해수부에서 준비한 이번 공모전 주제 좀 알려드리자면은 초간편 수산물 요리 아이디어인데요. 이 수산물은 손질하고 조리하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네. 그래서 요리하기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있는데 이걸 해결하면서 또 실제로도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요리법 지금 공모받고 있습니다. 기간이 6월 11일 월요일까지고요. 이 심사 기준 중에 하나가 국산 수산물 사용 여부가 포함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 위주로 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수산물 요리 한번 제안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12종의 레시피를 선정할 거거든요. 네. 1등에게는 상금 200만 원 그리고 해수부 장관상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만개의 레시피 누리집이라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해수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공고 내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톡톡 튀는 목소리로 톡톡 튀는 정보를 알려주시는 우리 문재영 대리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네, 우리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정보로 반가워하신 목소리였는데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분이 함께해 주시나요? 네, 이제 또 이윤정 대리라고 저보다 네. 더 톡톡 튀는 목소리, 더 말 잘하는 이제 네. 친구가 와서 얘기 전해드릴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애쓰셨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여고생이 시민들에게 생리대를 빌리는 실험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여고생의 부탁을 거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고생을 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직접 생리대를 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생리대는 여성들에게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은 세계적으로도 비쌉니다. 지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이렇게 생리대 가격이 오르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생생경제 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오늘은 일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은 소비자시민 모임 윤명 사무총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리대 가격이 지난 7년간 무려 140회가 올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동안 비싸다 말은 했어도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생리대는 여성들에게는 필수품이고 또 면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여성 소비자들이라면 누구나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리대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유한 킴벌리의 경우에 2010년 1월부터 2017년 8월 사이에 총 140회나 가격 인상이 일어났었고 네. 대부분이 신제품을 출시한다거나 제품을 리뉴얼한다는 빌미로 가격을 인상해 왔습니다. 네. 또 이 140회 중에서는 특히 5번 정도는 가격이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소비자로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생리대가 정말 여성들한테는 필수품인데 네. 이제 더 충격적인 건 공정위가 밝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위는 지난달에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그러니까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입니다. 판단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인상은 네. 다른 후발 기업들의 가격을 주도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렇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인상은 가격 남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지난달에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가격 남용이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유한 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은 가격 남용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이게 신제품의 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이것을 기존의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네.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두 가지 근거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0년 대비해서 2017년 유한킴벌리 생리대 공급 가격 인상률이 재료비 상승률이나 제조 원가 상승률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다. 이제 이 두 가지 근거로 공정위가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 매장이나 마트에 나가다 보면 기존의 제품이 새로 신제품으로 리뉴얼됐을 때 그러면 기존의 가격이 그대로 판매되었냐 하면 기존의 제품들은 다 시장에서 퇴출되고 신제품으로 리뉴얼되면서 소비자는 실제로는 가격이 비싸게 인상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없는 또 한계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가격 제품이 그대로 판매되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가격이 인상되어서 우리의 지출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신제품으로 리뉴얼됐거나 출시됐다 하더라도 그게 그만큼의 가격 인상이 일어날 만큼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럼 담보되었느냐 하면 그런 그렇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러한 결정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할 수도 없었고 또 리뉴얼 됐다고 나온 제품들이 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특출나게 좋았던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게 받아들여지겠네요. 네, 소비자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한 제품들이 실제로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만큼의 적정한 가격이 인상된 만큼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판단될 수가 없고 제품이 출시돼서 그렇게 가격이 책정되면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제품에서 올리기보다는 이런 신제품이 나오면 리뉴얼을 했다는 이유로 가격을 올린 이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기존 제품들을 폐기 못하게 하던가요? 이거는 기업의 선택의 문제니까 제재를 할 수 없을까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이제 이게 공정거래법 상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제 법에서는 신제품의 출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으로 막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들도 계속 생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 가격 인상과 관련돼서 신제품이 출시했을 때 기존의 제품에 있어서 가격 인상분이 적정하게 반영돼서 정말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느냐 아니면 그냥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 제품을 그냥 신제품이 출시하는 것처럼 출시했느냐의 차이에 있어서도 소비자는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와 관련된 법이라든지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소비자들의 또 입장인 거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의 법으로서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는 부분이 불법적인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편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나 제재가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독과점입니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유한킴벌리와 LG 유니참 또 깨끗한 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75%가 넘는데요. 이쯤 되면 독과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대부분 소비자들이 이 3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3사의 제품 중에서도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46.6%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시장에서
뭐 46% 이상이 지금 유한 킴벌리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시장이 지금 3사를 중심으로 독과점 시장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독과점 시장이 형성됐습니까? 대부분 이제 이 제품들이 출시를 하면서 유통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 3사가 주도하고 있고요. 네. 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양의 광고 비용들을 이제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진출해서 그 제품을 알리는데 그리고 소비자한테 인식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3사 주도의 독과점 시장이 더 커져만 가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 생리대 시장이 커서 이렇게 좀 저렴하고 제품군이 다양해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요? 뭐 우리도 일부에서는 이제 좀 더 안전한 제품을 소규모로 생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친환경 제품들을 생산하는 위해서 노력하는 뭐 중소기업이나 아주 조그만 기업들도 네.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주 유통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모든 소비자들한테 인지시키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생리대라는 것은 또 여성의 건강하고 아주 밀접한 거기 때문에 이 네. 제품들이 잘 생산되고 관리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면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그러한 이유로 믿을 만한 기업에서 나온 생리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생리대 안전성 논란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생리대의 안전성과 관련돼서 뭐 소비자들이 많은 불안을 겪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생리대 제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을 거고 재료 원료의 수입부터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대기업 제품들은 조금 더 품질을 안전하게 관리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잘 관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발견이 되거나 이럴 경우는 소비자들이 많이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리대 가격, 품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네. 기업의 그 윤리적인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2016년 5월로 기억하는데요. 저소득층 초등학생이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했었던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었던 일이었었는데 그때 이 생리대를 공공재로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뉴욕주의 경우에도 공립학교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왜 안 될까요? 글쎄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림돌이 있었는지는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실제 이제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여성 그 청소년들이 이런 생리대의 가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이 본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공공재로서의 역할로 제품으로 보고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공공재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의 논란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이게 모든 국민이 아니라 네. 특정 계층 아니면 특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인식 또 사회 전반적인 인식들이 조금 더 가중되어서 이게 좀 공공재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혹은 어떤 특정 여성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특정 계층, 특정 연령대라고 하셨는데, 저희 제작진들도 이 아이템 하면서 혹시 남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남성의 어머니도 여성이고, 그 남성의 아내가 있다면 아내도 여성이고요. 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성별의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것을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논란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그럼요. 한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면 네네.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가 다 같은 차원으로 봐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보호해지는 시각들이 다 모인다면 이게 공공재로 가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네. 공정위에서 일단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정부도 생리대 가격 관련해서 부조리한 부분을 좀 손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생리대는 가격 남용을 제재할 수 있는 품목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라고 했는데 정부의 어떤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시장 공정 거래 아니면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실제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제도나 아니면은 법들이 조금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시장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이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가격 인상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제도가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안전하다고 이제 담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것처럼 네. 또 신제품은 무조건 좋은 것처럼 기업들이 광고하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기업이 조금 더 자기들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가격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신발 깔창 생리대부터 안전성 위험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생리대가 이번에는 7년간 140회나 가격이 올라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생리대 가격 인상을 가격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리대는 여성들의 생활 필수품으로 가격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지정되어 저렴하게 보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현재 미국만 해도요, 생리대를 이것으로 보고 뉴욕주 공립학교에서는 여학생 화장실에 무료로 생리대를 제공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도 생리대를 이것으로 보고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라는 뜻을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공공재, 2번 식자재입니다. 1번 공공재, 2번 식자재입니다. 제가 이 인터뷰 진행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요, 그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 여고에서요, 여성 노숙자들을 위해서 생리대를 모아서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자체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이런 일들을 여고생들이 직접 나서서 한다는 거, 생리를 해본 여자라면 당연히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 오늘은 좀 들으려고요. 소녀시대의 힘내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가계빚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가계빚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 대출 이자를 높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풍선처럼 다른 곳이 부풀었습니다. 바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해주는 이 금융기관의 대출이 급등한 건데요. 급기야 OK저축은행이 78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오늘은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김준하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축은행, 이 저축은행에 대한 개념부터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이제 우리 금융권이 뭐 은행권, 그다음에 제2금융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제2금융권에서 대표적인 게 저축은행이에요.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은 아닌데 은행처럼 예금을 받는 그래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유래가 어디부터냐면 1970년대에 상호신용금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 상호신용금고로 시작을 해서 이후에 이제 상호저축은행, 그다음에 이제 상호 빼고 저축은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바뀌었었고요. 현재는 네. 이제 서민금융, 이른바 이제 중신용자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에서 이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은행보다 조금 높은 예금을 취급하거나 뭐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업무는 똑같이 하고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자율은 조금 높은데 조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쉽다. 조건이 완화됐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은행은 이제 전국적으로 다 영업망이 있는데 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영업 지역이 좀 제한돼 있어서 네. 지역에서 이제 은행이 없는 지역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지역에 맞는 업무를 하라고 만든 네. 게 저축은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 OK저축은행이 지난해 78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는 소식이 그렇게 곱게 들리지는 않아요. 이 780억 원이 꼭 서민들 돈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곡해한 겁니까? 예, 사실 이제 그동안 저축은행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축은행이 이제 순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어찌 이제 밖으로 보면 즐거워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 저축은행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호신용금고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11년에 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뭐 이런 같은 저축은행 사태가 네네. 있었죠. 이때 뭐 대략 예금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때 공적 자금도 27조 이상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퇴출된 은행 중에서 두 곳의 은행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명한 그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라는 이 업체가 이제 2014년에 네. 인수해서 만든 게 이제 OK저축은행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해 순이익이 780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업계 2위 정도. 이 정도 차지하는데요. 사실 문제는 이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더 그렇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만 이 회사가 예금주에게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평균 2.24%. 네. 그런데 대출하는 금리 25.38%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은행하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준다. 하고 이제 그 예대금리 차를 얘기하는데 네. 이 예대금리 차가 23%포인트가 넘는 거죠. 그러면 네. 굉장히 고금리의 영업을 했다.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부업체가 24% 넘게 금리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현행 이제 법에는 24%인데요. 네. 그런데 이게 소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급 적용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출이 있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런 대출들을 다 포함해서 보니까 거의 이제 25%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요. 사실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 금융당국에서 이 러시앤캐시가 인수하기로 할 때 중금리 대출을 해라. 그러니까 금리 높은 대출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전제 조건 하에 허가를 냈던 곳인데 그렇죠. 이 은행이 굉장히 높은 금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래 이제 인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거죠. 높은 금리를 받는다는 것은 그거를 감안하고라도 돈이 급한 그러니까 좀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뜻일 텐데요. 실제로 저축은행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용, 뭐 재정 상태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우리 이제 대출 시장 같은 경우는 은행은 고신용자에게 아주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대출 못 받는 분들은 이제 이금융권으로 가야 되는데 이금융권은 대부분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한편은 이제 돈이 급한 분들에게 고금리 대출이 당장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더 큰 문제가 생길 위험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의문은 왜 저축은행이 이런 대부업체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막지 않을까?
예, 사실 아까 이자 제한 얘기하시면서 네. 24% 얘기했는데요. 저축은행은 여기 해당 안 됩니다, 사실은. 예,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이자 제한법 적용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각지대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명목상 가장 네.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대법법상 24%에 해당하고요. 사실 네. 또 중금리 대출을 하는 것보다 은행 입장, 금융 이런 그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중금리 대출을 하는 것보다 고금리의 대출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영업이익이 더 높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또 중금리 대출을 해주려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게 훨씬 영업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자 제한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금리 제한을 좀 강화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저축은행에 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거는 은행에 걸맞는 책임을 지라는 뜻인데 이렇게 손쉬운 신용대출에만 집중하는 그 저축은행의 이 영업 행태 그래서 금감원이 이제 하반기 중에 고금리 신용대출하는 15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첫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고금리 인하가 좀 가능해질까요? 예, 사실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총액 제한이 현재 네.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매년 5% 이상 대출 규모가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데 이 규모에서 중금리 대출은 제외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했고요. 또 아무래도 현재 이제 정책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하는 은행들을 조금 더 우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은행, 이제 저축은행, 금융기관들이 저신용자에게 금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적절한 규모의 적절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해서 네. 이 사람들이 또 잘 빌리고 잘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사목장도 얘기하셨지만 연봉이 높은 사람한테 더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네. 정말 돈을 빌릴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네. 사회적 지위가 낮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도대체 저신용자들은 어디 가서 대출을 받습니까?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하신 네. 대로 연봉이 높은 사람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외국에는 이러한 형태로 고신용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 부담을 하고 저신용자가 그만큼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는 이런 형태를 하는 금융기관도 있고요. 또 이런 데 맞춰서 네. 대출을 받겠다 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합의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사무국장님 몇 개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저신용자들이 중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 예,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네. 은행에 가서 정책 자금을 받는 겁니다. 정책 그러니까 자금.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정책형 서민금융 상품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세이망울씨 같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그다음에 최근엔 이제 사회돌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대출들은 이제 은행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금리 대략 한 10% 수준의 대출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후에 신용등급에도 뭐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대출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축은행에 있는 햇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돌 대출 2형 이런 상품들을 대출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돈을 빌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한 네. 가지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용도로 돈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필요 자금을 좀 마련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대출을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 2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상환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네. 대출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활경제백서 오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김준하 사무국장과 저축은행 관련 이야기 나눴고요. 이번에는 그 P2P 업체요. 이것도 뉴스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P2P 업체 투자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감원이 바빠요. 네. 금감원이 P2P 연계 대부업자 영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먼저 P2P 업체라는 게 어떤 형태의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예, 이제 P2P는 말 그대로 이제 개인 간의 대출을 네. 거래 중개해주는 업체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대출 중개 업체냐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2006년, 7년부터 이 업체들이 생겼는데 이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거는 최근
그래서 왜요? 최근에 이유가 100개 이상 있을까요? 업체가 있는 것 같고요. 이유는 이제 일단은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고금리 대출, 그러니까 금융저축은행 이런 데 가면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는 것보다 이런 P2P 업체에서는 중금리 대출을 해준다. 뭐 이런 면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P2P 업체를 찾고요. 그다음에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예금을 넣는데 2%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조금 더 금리 높은 데를 가보자.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2P 업체죠. 그래서 P2P 업체에 투자를 하면 뭐 금리를 10% 이상 투자 수익을 내준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뭐 허위 공시, 과장 공시, 공시 미희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들이에요. 네.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이 P2P 업체들이 운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P2P하고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법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P2P 업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안에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하니까 중개업체, 통신판매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을 해주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개인한테 대출을 1대1로 해주는 거 이외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금융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금융업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 형태거든요. 그래서 대부업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대부업체는 이 P2P 업체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요. 또 P2P 업체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그 차입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이런 구조인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운영비 마련하려고 그러면 이 성과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상품이 잘 팔리게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알린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허위 공시라든지 뭐 과장, 그다음에 이제 또 회수가 잘 안 되다 보면 새로운 투자자를 넣기 위해서 또 투자해서 갖다가 돌려막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뭐 규제라든지 감독은 사실 얼마 전에 금감원이 한번 감독을 했고 그 전에는 그다지 크게 감독이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인 안전 장치를 위해서 이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게 10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P2P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면 대출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자는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돈을 빌리는 차입자는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출을 받으면 사실 돈을 빌리고 받을 때 금융회사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리스크가 전부 다 투자자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출이냐 투자냐 뭐 그리고 별도의 법으로 감독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 법에서 감독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복잡하네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국회 법안 3가지가 좀 발의가 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뭐 이거 전부 다 계류 중이라서요. 아직까지는 이 법이 뭐 언제 통과될지 그건 아직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여는 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결국은 정부에서 이 가계빚 줄이려고 은행권 대출이자 높였고 근데 서민들은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저축은행도 가게 되고 뭐 P2P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사무국장님. 예, 사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상황마다 다 다르고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그 사례마다 다르니까요. 그런 얘기보다는 좀 이걸 정부에서 무조건 틀어막는다고 되는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 그러니까 특히 대출은 두 가지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 현대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는 그만큼 또 사회적으로 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대출 공급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반대편에서는 이미 과잉이고 또 고금리 대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낮춰주고 대출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처방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네. 명확해요. 예, 명확합니다. 사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상환 가능한 수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못 갚는 사람에게는
채무를 조정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갚을 수 있을 만큼의 금리로 빌려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저축은행이나 뭐 대법이나 모두 금리를 더 낮춰서 차입자의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그래도 갚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 제공 차원에서 빚을 조금 정리해 주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빌리고 그렇죠. 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갚을 수 있을 만큼의 금리를 받고 그렇죠.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들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그렇죠. 네.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전부 다 금융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어렵지만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생활경제백서 김준하 금융수업비자 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싹 정답자들 많으세요. 3456님 딸 많은 집에서는 한 달 지출이 크고 요즘 할머님들 계신 집도 큰돈이라고 하시네요. 정답 1번. 1422님 1번 공공재입니다. 모든 여성분들의 필수적인 건데 가격이 그렇게나 많이 올랐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올리는 건 가능하면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생리대 공공재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라고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8993님 공공재 생리대 가격 만만치 않은데 얼른 생리대 가격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김혜민 생생경제 지금 이동 중에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경제 이야기 기억하기 쉽게 쏙쏙 들려주셔서 라디오로 매일 경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1478님 3983님 또 9024님 1번 공공재 진짜 실행됐으면 좋겠네 하셨고 1478님 9300님 모두 우리 프로그램 처음 문자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